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인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시기라 돈 많이 벌고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못다한 공부를 다 해보고 싶은 마음도 혹은 여행 실컷 다니면서 화려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또 다른 인생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인생 속에서 난 완전히 행복할까? 종종 의문이 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43살에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김혜남 작가님의 책입니다. 40을 간 넘기고 가장 열심히 살 때 갑작스레 찾아온 불치병, 파킨슨병에 걸리셨는데 절망하고 아주 주저앉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더 재밌게, 더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데도 물방울 사진을 찍고 이렇게 책을 쓰고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김 작가님의 일상이 정말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맑은 영혼으로 주변 사람들 아끼면서 더 많이 이해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내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감동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야겠다는 결심도 생겼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 또한 더 따뜻하고 더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길 거예요. 비록 병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재미와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 오늘 밤에 들려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슨 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 나는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에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우 강의를 마치고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굽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 이후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이 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43살의 파킨슨병이라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게다가 파킨슨병은 우울증과 치매, 편집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딱히 치료법이 없어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발병 후 15년에서 17년 정도 지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이 60세 전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18살에 바로 위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방황하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살 거라면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던 것일까?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당시 나는 평상심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병원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병에 대해 잘 모르니까 덜 끔찍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고 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미래가 빤히 그려졌고 그것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한없이 천장만 쳐다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내가 불치병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몇 년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그래도 의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고 불고 원망한다 해도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깜깜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우울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당시 나는 피곤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쉬어준다면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는 시간을 걱정하느라 침대에 누워 오늘을 망쳐야 하는가? 파킨슨병 치료법이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 중이니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리고 내 뇌에서 도파민 분비 세포가 80%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20%는 남아있다. 즉,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또한 나는 그 12년 동안 책을 5권 썼으며 진료와 강의도 계속했다. 다행히 치매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도 경미한 편이다.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12년이라도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내가 2001년 2월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2014년 1월 3일 아침, 출근하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병이 조금씩 악화되어 그렇게 미뤄왔던 치료제 레보도파를 사용한 지 10개월째였는데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한 달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출근을 포기했다. 첫 아이를 유산하고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와중에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출근을 내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엔 병원 문을 닫고 체질 개선과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갔다. 서늘리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혼자 머무르며 치료에만 집중했는데 처음에는 진료도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에 내려가서인지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점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레보도파 약효의 지속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 하루에 반 정도는 누워서 약 먹을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져 하룻밤에도 옷을 3번 정도 갈아입어야 했다. 게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깨져서 심박동수가 120을 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돌아눕기도 힘들고 이불이 무겁게 느껴져서 발로 차내려고 해도 다리가 뻣뻣해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다리를 1cm 옆으로 옮기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소변이 금방 마려워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밤에도 예외는 아니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소변이 마려워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1~2시간 잠들었다가 다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 1시쯤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다. 힘겹게 일어선 다음 화장실에 가려고 발을 떼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꽈당 넘어질 뻔했다. 분명 내 다리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움직이려다 앞으로 넘어지길 몇 번, 이대로 주저앉아 오줌을 싸버릴까 싶었다. 다 큰 어른이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될 줄이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집에 나 혼자뿐이니 더 막막했다. 그러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발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발을 한 발짝 천천히 떼었다. 신기하게도 발이 움직여졌다. 발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화장실에 도착해 있었다. 보통 때면 2초 만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가는데 5분 넘게 걸리긴 했지만 도착해서 볼일을 봤으니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아, 한 발짝이구나.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높은 계단을 오를 때 저 위를 보고 가면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분명 많이 올라왔는데 계단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언제쯤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아예 올라가기를 포기하게도 된다. 그러나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순간에도 발을 쳐다보며 한 발짝 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리고 계단 끝을 보며 올라갈 때는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올라가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신기하게도 발을 쳐다보고
한 발짝을 떼는 데 집중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온 신경이 그저 한 발짝을 내딛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쉽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해요?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갔는데 낭떠러지에 도착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어느 환자가 볼멘 소리로 나에게 했던 말이다. 내가 몇 년 동안 진료를 맡았는데 병 때문에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자 그는 나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맞는 치료자일까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맞냐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나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와 치료자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둘이 서로 만나서 치료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딴엔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그와 잘 맞을 것 같은 치료자를 연결해줬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만약에 잘 맞으면 계속 그 의사 선생님과 치료를 진행하면 되고 안 맞으면 다른 치료자를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와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들어가는 건 내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데도 못 가게 된다. 그리고 내 경험상 틀린 길은 없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때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지만 분노의 힘이 나를 살게 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봐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바로 위 언니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언젠가 언니는 역사학자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표했던 의대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구보다 나의 입학을 축하해줄 언니는 곁에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는 사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언니가 죽고 난 뒤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마저 꾹꾹 억누르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 후에 그 슬픔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뒤늦은 애도를 하며 시작된 방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꿈 많던 언니를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는 세상인데 내가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던 어느 날 사촌 오빠가 다가왔다. 해남아, 인생에 최선만 있는 건 아니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도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인생이야. 언니와 꿈꾸던 미래가 닫힌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무수히 많은 길이 있으니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어쨌든 아직 끝은 아니니까 나는 또다시 살아봐야 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의대에서 예과와 본과를 거치는 6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인턴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러다 보니 나는 당연히 대학병원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는 미래를 당연하게 꿈꾼 것이다. 그런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레지던트로 뽑히면서 나는 대학병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뭐든 잘한다는 칭찬만 듣다 보니 내가 잘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실망감과 절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대학병원 대신 국립정신병원을 선택한 뒤 그곳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곳에서 내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대학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비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은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레지던트로 3년을 보내면서 생각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정신치료법으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 예술치료, 정신분석을 골고루 접하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결코 해보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특히나 그때만 해도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내가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법으로 사용한 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레지던트들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며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남에게 가르치는 수준이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 논문들과 각종 사례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나는 또다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절망했더랬다. 그런데 차선으로 선택한 국립정신병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도 알게 되었다. 만약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주어진 길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촌 오빠의 말처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법이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처럼 차선의 길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인생이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는 비결.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집에 놀러온 손님들은 그 아이를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다. 이 집은 왜 셋째 딸이 제일 안 예뻐? 큰언니와 둘째 언니, 그리고 여동생은 얼굴도 조망만하고 하얀 피부에 눈도 큰 미인이고, 남동생은 누가 봐도 잘생겼는데 셋째 딸인 여자아이는 자기가 봐도 그다지 예쁜 구석이 없긴 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점점 두려워졌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자꾸 떨려서 발표도 잘 못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반장 같은 걸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여자아이는 바로 나다. 어쩌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깜짝 놀라곤 했다. 에이, 설마요. 선생님은 열등감 같은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동안에 귀여우시고 발표할 때도 전혀 떨지 않으시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하긴 내가 가진 건 미모뿐이라며 우스갯소리로 잘난 척도 하고 학회에서는 제법 인기 강사로 평가되니 그런 말을 할 법도 하다. 그러나 어릴 적 나는 정말로 열등감이 많았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외모를 보면 예쁜지 안 예쁜지부터 따지는 세상에서 예쁘지 않다고 평가받는 것은 여자아이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못생긴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예쁜 짓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봐주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아이에게 못생겼다는 말은 자존감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때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고 사랑해주며 웬만한 실수도 이해하고 받아주면 우리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인지 모른 채 스스로를 창피해하고 자책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사실 열등감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잘하거나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등감의 뿌리가 너무 크고 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둡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못나고 무가치하다고 믿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애당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는 못생겼고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남에게 내 부족한 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뭘 하든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학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거나 원고 쓸 일이 생기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읽는다. 관련 자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얻어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읽고 공부한 덕에 나는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만약 열등감이 없었다면 나는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예쁘고 완벽하다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므로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장점을 키워 열등감을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견디고 해 나갈 뿐이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목표를 세우고 나가지 못한다. 자신에겐 그런 능력이 없고 해봤자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당하기만 한다. 못생겨서 싫어 라는 무례한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라는 비난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화를 내며 부당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조차 아무 말 못하는 것이다. 물론 못생기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외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 탁월한 장점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즉, 외모가 좀 못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라. 누구나 부족한 구석은 있지만 찾아보면 좋은 구석도 많다. 그런데 부족한 것만 너무 커 보이고 자꾸만 주눅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낮다면 우선 잘못된 시각부터 교정할 필요가 있다. 열등감이 너무 깊어 모든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스스로를 한심하고 모자라고 허둥대는 결점투성이로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똑같은 나인데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틀리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지적에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만 본다는 사고에 물들지 않고 타인과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는 태도 또한 나를 믿고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것이며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는가. 게다가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해봐야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와라. 신기한 것이 면담을 하다 보면 환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최초의 사인은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 환자들이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이다. 바로 자신감의 회복을 알리는 사인이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을 찾게 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면서 빛이 난다. 또한 자신을 억압하고 잡아 끌어내리던 무의식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능력도 발전한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자존감부터 체크해 볼 일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이게 마련이니까 말이다. 그냥 재미있게 살자고 마음 먹었을 뿐이다.
요양차 제주도에 머물 때의 일이다. 지인과 이중섭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음악을 들을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 우리 둘의 응원이 통했는지 구경만 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두 연주자의 얼굴은 밝아지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다. 바이올린을 켜는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그때 많이 연주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또 외쳤다. 잘 헤어졌어요.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아들은 활짝 웃었다. 사람들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 그날의 연주는 해가 저물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누가 길거리 공연을 하나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냥 몇 곡 듣고 잘하네 혼자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호응해주고 감탄해주면 그 순간의 즐거움은 몇 배가 된다. 간단한 몇 마디로 몇 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세상에 이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사실 이는 모두 그날그날의 재미를 잃지 않으려는 내 노력들이다. 우리의 일상은 쳇바퀴처럼 굴러간다. 게다가 나 같은 경우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병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삼시세끼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고기는 아예 먹지 않는 등 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쉼 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지칠 때가 있다. 특히나 고통이 가시기는커녕 심해지는 날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고통스럽다 생각하며 누워있는 것보다는 소소한 삶의 재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떠올리는 것만 해도 좋았으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엔 예쁜 옷을 꺼내 입고는 외출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 누워있는 날에도 키우는 꽃과 나무에 새로 핀 잎사귀는 없는지 살펴본다. 내 재미 목록 중에서는 사진도 들어있다. 원래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나는 여행 가면 늘 찍사를 맡았다. 그런데 우연히 찍은 물방울 사진을 크게 확대해 인화해봤는데 물방울 안에 온 세상이 비춰져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작은 물방울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상이 있구나. 그때부터 나는 물방울 사진 찍기에 취미를 붙였다. 온갖 물방울들이 내 눈에 포착되었다. 아스팔트 사이에 고인 빗물부터 꽃잎에 맺힌 이슬까지 찍어도 찍어도 소재가 고갈되지 않으니 참 신이 났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또 한 번 깨달았다. 세상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보여준다는 걸.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재미투성이라는 걸. 나이를 먹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기에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면서 뭐 신나는 일 없냐고 묻는다. 하지만 오금이 저릴 만큼 재미있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뿐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해봤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거라는 걱정,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무엇이든 시도해보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일에도 쉽사리 호기심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그날 누릴 수 있는 진짜 재미를 놓쳐버리고 만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들이고 4%는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96%의 걱정과 불평불만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오늘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만다. 그에 대해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는 장자 돌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다. 삶에는 해석이 필요 없다.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매 순간 삶이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대는 머리로 궁리하고 있다. 그대는 삶에게 말한다. 기다려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먼저 결정 내릴 시간을 달라.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토록 삶이 그냥 왔다가 간다. 그대는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채 다만 고달프게 질질 끌려갈 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생각만으로 지쳐버리는 삶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오쇼의 말처럼 삶은 그냥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2년간 인적이 드문 숲에서 홀로 생활하며 월든을 쓴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한 사람이 평생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영역은 결코 반경 10마일, 그러니까 약 16km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즐기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눈에는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발견된다는 뜻일 게다. 이는 마치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애를 막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물어본다. 그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 상대의 머리 스타일이 조금만 바뀌어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예쁘다, 멋있다,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더욱 섬세해지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감탄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엔 즐거운 일투성이며 인생은 더욱 신나고 재미있어진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 매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소리 없이 불태워지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리고 정작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랐던 빅터 프랭클.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 경험을 토대로 로고 테라피를 창시했는데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다음과 같이 남겼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의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인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수용소에서조차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듯 어느 때고 감탄할 만한 일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는 당신에게 삶과의 연애를 권한다. 삶과 연애해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모두 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고 그냥 삶을 살아보면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설렘을 가진다면 세상은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그 세상을 보고 감탄한다면 무의미한 오늘이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보라는 감탄사 하나로도 연주 분위기가 바뀌고 연주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인생이니까 말이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 17살의 여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뭘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입을 연 것은 몇 달이 지나서였다.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뭐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뭐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맞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유한한 삶에도 불변의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후대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기적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의 합치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원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래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 텐데 사랑 때문에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차라리 사랑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녀에게 대답 대신 소설을 하나 권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17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그린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였다. 헤이즐은 17살의 갑상선암 말기 환자다. 암이 폐해까지 전이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팔랑키포라는 신약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어 여분의 삶을 얻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 같다고 생각했다. 사상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딘가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수류탄이라고. 그녀의 목표는 하나다. 가능한 한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운명처럼 사랑이 다가온다. 환우들의 모임에서 훤칠한 키에 미소가 매력적인 어거스터스를 만난 것이다. 그 역시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아픔을 안고 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책을 바꿔 읽고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함께 듣고 게임을 함께하고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를 만나기 위해 같이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는 등 여느 10대들처럼 사랑을 쌓아나간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 어거스터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다. 그 뒤 헤이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어거스터스가 죽기 직전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에게 보낸 편지였다. 어거스터스는 훗날 있을 헤이즐의 장례식 추모사를 작가에게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편지에서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의 병세가 위독해져 집중 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몰래 들어가 그녀를 살펴보던 날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날은 마침 그의 몸에 암세포가 빼곡하게 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기도 하다. 즉, 두 사람 모두 한없이 죽음에 가까워졌던 날인 셈이다. 그 애의 가슴에서는 검은 암세포 수액이 계속 나왔고 눈은 감겨있고 몸에 관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애의 손은 여전히 그 애의 손이고 여전히 따뜻하고 손톱에는 짙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죠. 난 그냥 그 애의 손을 잡고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잠깐 동안 난 그 애가 먼저 죽어서 나 역시 죽어간다는 걸 절대로 모르길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소망을 하게 됐죠. 난 나만의 상처를 남긴 거예요. 난 그 애를 사랑해요.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정말로 행운아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어요. 난 내 선택이 좋아요. 그 애도 자기 선택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헤이즐은 원하던 대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헤이즐은 어거스터스를 사랑함으로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음을, 또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헤이즐은 몇 년간 암에 지배당한 몸뚱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암과의 싸움에서 필패할 시한부 인생도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미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짧은 생에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다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쓴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